미숙아, 나 여기 왔는데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20년 넘게 찾아다니던 첫사랑 미숙이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본 박태수 회장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부르고 싶던 그 이름.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 누구세요? 저희 엄마를 아세요? 고개를 돌린 태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4년 전 청혼한 미숙이가, 아니 미숙이를 꼭 닮은 미영이 영정사진 앞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미영이를 본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8살의 건강한 청년 박태수는 고아원에서 18살이 되자 세상 밖으로 밀려나듯 나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태수는 성실하기로 소문났죠.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태수의 꿈은 건설회사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거친 현장 인부들 사이에서도 태수는 달랐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고 술자리도 거의 가지 않았어요. 대신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는 태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다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태수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노인정에 가서 청소를 돕고 독거노인 댁에 연탄을 날랐습니다. 정미숙을 처음 만난 건 봉사활동을 하면서였습니다. 24살의 미숙은 키는 작았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에 긴 생머리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진짜 매력은 따뜻한 성품이었어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손톱을 깎아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모습이 태수의 눈에 들어왔죠. 할머니, 이번 주도 올게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미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곧 사랑에 빠졌어요. 태수는 미숙이 어떤 집안 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미숙도 자신의 배경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죠. 1년쯤 만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어요. 미숙에게 청혼을 하기로 말이죠. 태수는 금반지 은반지 말고 뭔가 특별한 걸로 청혼하고 싶었습니다. 태수는 주말 내내 산에 올라가 결이 고운 참나무를 찾았어요. 참된 사랑, 불멸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무였거든요. 밤새도록 작은 칼로 나무를 깎고 또 깎았습니다. 거칠었던 나무 표면이 점점 매끈해졌어요. 손가락에 맞춰 둥글게 다듬고 사포로 정성껏 문질렀죠. 새벽이 되자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작은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투박했지만 정성만큼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났어요. 미숙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지금은 이런 나무 반지밖에 못 드리지만 꼭 성공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로 바꿔드릴게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해요. 태수 씨. 평생 이거 끼고 살래요. 미숙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죠. 결혼을 약속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미숙 아버지는 딸의 행적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집안의 사장 딸이 건설 현장 인부 따위와 만난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분노했어요. 다음 날 미숙이 태수를 만나러 나간 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부하 직원 서너 명을 보냈고 미숙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미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수가 막아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미숙 씨, 태수도 함께 차에 실렸습니다. 성북동 2층 양옥집까지 끌려온 거죠. 태수는 그제야 미숙의 집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부잣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는 반백의 머리를 뒤로 넘긴 미숙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죠. 딸보다 사업을, 사랑보다 돈을 택할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고아 출신 건설판 인부놈이 감히 내 딸을 넘봐. 미숙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미숙 씨를 사랑합니다. 꼭 성공해서. 닥쳐. 내 놈 같은 거지가 감히 내 딸과 결혼을 해. 미숙 아버지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태수를 붙잡았고 태수는 무릎을 꿇어야 했죠. 아버지, 안 돼요. 제발 그만두세요. 미숙이 울며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딸마저 밀쳐냈습니다. 너는 방으로 들어가. 이 한심한 놈 따위는 쳐다보지도 마. 싫어요. 전 태수 씨랑 결혼할 거예요. 당장 방으로 끌고 가. 미숙은 집사에게 붙잡혀 집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어요. 태수가 막고 있었습니다. 곰봉이 등을 내리칠 때마다 태수의 몸이 흔들렸죠. 미숙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태수는 소리 없이 매를 맞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참았죠. 피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 사랑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입 안가득 고였어요. 그 순간 태수는 맹세했죠. 반드시 성공하겠다.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 태수는 결국 쓰러졌고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미숙은 그날부터 방에 갇혔어요. 창문에는 쇠창살이 덧대어졌죠. 일주일 후 미숙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의 차남과 혼담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어요. 미숙은 하루하루 울기만 했습니다. 손가락에 나무 반지만 꼭 쥐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에서 토했죠. 며칠째 계속되는 증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아버지는 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니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결혼도 정해졌으니 방심한 겁니다. 기사 데리고 병원 다녀와라. 미숙은 기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기사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미숙은 혼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임신 6주차시네요. 의사의 말에 미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확실합니다. 축하드려요.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기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니래요. 그냥 소화불량이래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알면 아이를 지우라고 할 거야. 미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요. 태수를 마당에서 때리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꼭 지켜야 해. 며칠 밤을 고민하던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태수한테는 연락할 수 없어요. 자신이 사라지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태수를 찾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태수 씨가 또 다칠 수도 있어. 미숙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미숙은 마당에서 차 마시며 책 읽겠다고 하고 집안 사람들이 소홀해진 틈을 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금을 챙겨 손가락에 나무 반지만 끼고 짐도 하나 없이 나왔어요. 그렇게 성북동 골목을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향했죠. 마지막 기차를 타고 강원도 산골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그 시각 태수는 건설 현장 막사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미숙 씨, 며칠 후면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구나.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당당한 사람이 되어 보이겠다. 태수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현장에 매달렸어요. 돈을 모으고 또 모았죠. 사랑을 잃은 공허함을 오직 성공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엇갈린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 안은 한산했습니다. 미숙은 구석자리에 몸을 웅크렸어요. 혹시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찾고 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만 끝없이 흘러갔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쓰다듬으며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새벽 5시 반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은 아직 어두웠어요. 찬바람이 미숙의 뺨을 스쳤죠. 버스 터미널로 걸어갔어요. 터미널 대합실에는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매표소 앞에 섰어요. 태수가 살았다던 강원도 산골로 가는 버스표를 샀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미숙 혼자였어요. 마을 입구에는 낡은 민박집 하나, 작은 가게, 그리고 몇 채의 집들이 전부였죠. 미숙은 민박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문을 열고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민박을 하러 온 사람이 빈손으로 들어오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주인은 이상한 생각하고 온 건 아니지? 라며 물었어요. 미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는 길에 짐을 잊어버려서 지금 빈손인데. 돈은 있어요. 미숙은 지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하룻밤에 5,000원이야. 일주일만 묵을게요. 미숙은 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창밖으로 깊은 산이 보였죠.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시각 태수는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손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장갑을 벗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에게 남은 건 쓰러지지 않는 것, 성공뿐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일자리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슈퍼 주인에게 물었고 집집마다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신분증 좀 보여줘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추적할까 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방세는 계속 나갔고 가져온 돈은 바닥이 났어요. 미숙은 불안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나던 미숙은 산골 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보였죠. 미숙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할 사람 필요 없으세요? 할머니는 미숙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떠돌아다니는 사정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먹고 자는 곳은 줄게. 돈은 없어. 그래도 괜찮으면 일해. 미숙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수가 적었지만 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날부터 미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청소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주방 일도 거들었죠. 밤 8시면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새벽엔 바빴어요. 미숙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치를 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일은 시키지 않았죠. 가을이 왔습니다. 미숙의 배는 이제 앞치마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불러왔어요.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죠. 미숙은 부끄러웠지만 참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허리가 아파 자주 쉬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뒷방에서 쉬라고 했죠. 어느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미숙은 뒷방에서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이불을 움켜쥐며 소리를 참았죠. 할머니가 뜨거운 물을 끓여다 주고 수건을 준비해 줬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애를 받아본 적 있다고 했어요. 미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이렇게 출산을 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을 진통에 시달렸죠. 으앙. 새벽 5시쯤 아기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아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미숙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아, 우리 미영이, 엄마가 꼭 잘 키울게. 박미영,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웠어요. 3살 때부터 한글을 떼고 책을 읽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미영을 손녀처럼 예뻐했습니다. 태수는 기능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했지만 그는 웃지 않았어요.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영이 5살 되던 해겨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주인 할머니는 식당을 미영에게 넘겨줬어요. 자신이 죽고 나면 장례 치러달라고 부탁하면서요. 미숙은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오열했어요. 마치 친딸처럼요. 아무것도 없는 미숙을 묻지도 않고 돌봐준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고 이제 옆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숙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하고 손님을 맞았어요. 미영은 학교를 마치면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도왔죠. 엄마, 내가 할게요. 미영이는 공부만 해. 엄마가 할게. 미영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품도 좋아서 어르신들이 이뻐해 줬어요. 미숙은 그게 자랑스러웠죠. 그 무렵 태수는 현장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그의 지시를 따랐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사무실에 남아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오래된 나무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12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미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차오르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텨보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갈 수가 없었어요.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웠고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미숙은 그저 약국에서 기침약만 사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최두식이 나타난 건 그의 여름 장날이었어요.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주방이 전쟁터처럼 어수선하던 참이었습니다. 미숙이 뜨거운 국솥을 옮기려던 순간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어요. 몸이 앞으로 휘청이는 순간 누군가가 재빨리 미숙을 붙잡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머리숱이 적은 남자 최두식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순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고 17살 아들 명우와 단둘이 산다고 했습니다. 두식은 미숙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저 사람 참 착하다고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사라진 순간 두식의 눈은 아주 조용히 미숙을 훑고 있었어요. 배려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는데 너무 짧은 순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식은 종종 식당에 들러 쌀 포대를 들어주고 망가진 문고리를 고쳐주고 무거운 가스통도 대신 옮겨주었습니다. 미숙이 사양하면 손을 내저으며 애 키우는 집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비 내리는 여름밤이었습니다. 미숙이 식당에 혼자 앉아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두식이 우산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났어요.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길래 걱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두식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숙의 기침이 터져 나왔고 손수건에 붉은 자국이 번졌어요. 그 순간 두식의 눈이 잠깐 번뜩였습니다. 당황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회를 계산하는 눈빛이었는데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이러다 쓰러집니다. 아이 생각해야죠. 그 말 한마디에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어요. 미숙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주방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두식이 청혼을 해왔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두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미영이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에 미숙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싫어요. 미숙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걸렸지만 결국 두식과 재혼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처음 몇 주는 달라진 게 없는 듯 보였어요. 두식은 여전히 다정했고 명호도 얌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아주 천천히 눈치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시작됐어요. 식당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고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결정은 언제나 두식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두식이 계산대 앞에 서서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이 머뭇거리자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식당 금고 어디 있어? 그날 밤 금고 문이 열렸어요. 두식은 비상금을 쓸어 담으며 낮게 웃더니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밤에도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두식이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없다고 하자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미영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미숙의 얼굴에는 화장으로 가리지 못한 흔적이 남았어요. 미영은 아무 말 없이 학교로 향했고 두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도망쳐온 인생 끝에서 또 다른 지옥을 만났다는 것을요. 더 무서운 건 이제는 도망칠 곳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식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식당 대출 정리하려면 필요해. 미숙은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뒤 두식은 혼자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몸이 약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고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랑 때문에 도망쳤던 그 밤보다 더 긴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태수는 작은 하청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인부셋과 함께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나가고 가장 늦게 돌아왔습니다. 일에 파묻히면 생각이 줄어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태수는 다시 교회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는 못했지만 그곳만은 도망치지 않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래된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지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숙 혼사 깨진 거 알아?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식 전날 갑자기 사라졌다더라. 잠시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집에서도 난리가 났대. 아무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더라.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었으니까요. 태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미숙이 사라졌다면 혹시 자신 때문에 도망친 건 아닐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나무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수는 다음날 사람을 풀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는 마음에 강원도로 갔습니다. 미숙이 살만한 곳을 떠올리며 마을들을 하나씩 돌아다녔죠. 며칠을 수소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숙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숙이 처음 이 마을에 자리를 잡았을 때 미숙 아버지가 보낸 검은 승용차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진 적이 있었어요. 낯선 사내들이 미숙을 아느냐고 집집마다 물어보고 다녔죠. 그때 미숙은 마을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으러 오면 절대 모른다고 해달라고요. 사정이 있다고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했어요. 마음 따뜻한 산골 사람들은 그 부탁을 지켰습니다. 태수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고개를 저었죠. 태수는 결국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이 바로 그 마을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요. 코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 시각 미숙은 식당 주방에서 기침을 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영은 19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미숙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했죠. 두식의 폭력과 폭언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명호는 이제 23이 되었지만 직업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렸어요. 미영을 마음대로 부리며 괴롭혔죠. 야, 미영아. 편의점 가서 담배 사와. 한밤중에도 명호는 미영을 깨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미영이 피곤하다고 하면 베개를 집어던졌어요. 뭐, 어디서 말대꾸야? 어느 날은 명호의 친구들이 식당에 왔습니다. 명호는 친구들 앞에서 미영을 불렀어요. 야, 이리 와서 인사해. 우리 집 식모야.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미영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어요. 명호는 계속 놀려댔죠. 공부는 잘한다던데 뭐하러 공부해? 어차피 평생 여기서 설거지나 할 건데. 친구들이 다 간 후에도 명호는 미영을 괴롭혔습니다. 미숙이 챙겨준 미영이의 용돈을 빼앗았어요. 이거 내 거야. 우리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식은 더했습니다. 식당 매출을 미영 앞에서 확인하며 소리쳤어요. 오늘 장사 이것밖에 안 됐어? 너희 모녀가 게으름 피워서 이 모양이잖아.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도 미영을 망신줬죠. 아이고, 손님들 죄송합니다. 못 배워서 혼내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든 엄마는 주방 구석에서 기침을 하며 앉아 있었어요. 두식은 엄마에게도 일을 시켰죠. 야,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김치라도 담가. 미숙은 몸이 아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만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 미영은 참았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두식이 엄마한테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쳤어요. 미숙이 돈이 없다고 하자 두식은 화를 냈죠. 엄마를 때리는 소리가 방 밖에서 들렸습니다. 미영은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엄마. 바닥에 쓰러진 엄마가 기침을 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도망쳐야 해. 엄마를 데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해. 다음 날부터 미영은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계산대에서 조금씩 돈을 빼냈어요. 1,000원, 2,000원씩 모았죠. 들키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엄마의 약도 챙겼어요. 옷까지도 조금씩 가방에 넣어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가방을 뒷방 장롱 깊숙이 숨겨뒀어요. 두식과 명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했죠. 2달이 지나 미영은 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28만 원이 되었어요. 버스표를 사고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돈이었죠. 이제 가야 해.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두식과 명호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이었어요. 미영은 엄마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우리 도망가요. 미숙은 놀란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은 엄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죠. 가방을 메고 엄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당 뒷문을 열고 나왔어요. 새벽 5시, 마을은 아직 어두웠죠. 미영은 엄마를 부축하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미영은 매표소로 달려갔습니다. 서울 가는 표 2장 주세요. 표를 사서 대합실로 들어왔어요. 엄마를 의자에 앉혔죠. 미숙은 숨이 가빠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서울 가서 병원 갈 거예요. 버스 출발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미영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났죠. 그때였습니다. 저기 있다. 터미널 입구에서 두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호와 함께 달려오고 있었죠. 미영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뛰어요. 두 사람은 버스 쪽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병든 미숙은 제대로 뛸 수 없었죠. 두식이 미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계집애 가. 미영은 비명을 질렀어요. 명호가 미숙의 팔을 붙잡았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 싸움이려니 생각했어요. 나요. 엄마 나요. 미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식은 미영의 머리채를 잡은 채 터미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명호도 미숙을 질질 끌었죠. 차에 강제로 태워진 두 사람은 다시 식당으로 끌려왔습니다. 두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두식은 미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미숙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배신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두식은 미숙을 폭행했습니다. 미영은 울며 매달렸지만 명호가 미영을 붙잡았어요. 명호는 미영의 팔을 비틀었죠.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너도 맞아. 미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엄마, 엄마. 미영이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숙은 겨우 눈을 떴어요. 하지만 말을 할 힘도 없었죠. 그날 이후 미영은 변했습니다. 트라우마에 갇혔어요. 내가 움직이면 엄마가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두식의 모든 요구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인질처럼요. 명호는 더욱 거세게 미영을 괴롭혔습니다. 미영의 휴대폰을 빼앗아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하지 마. 도망칠 생각 말고. 미영의 학교 친구가 식당에 놀러 오면 명호가 쫓아냈어요. 여긴 일하는 곳이야.
놀러 오지 마. 미영은 친구들과도 단절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아예 외출도 할 수 없었어요. 두식이 막았으니까요. 어딜 나가려고? 집에서 일이나 해. 한 달쯤 지나 두식은 미영을 데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사채업자 사무실이었어요. 여기 서명해. 두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무슨 서류인지도 모른 채 이름을 썼어요. 거부하면 엄마가 맞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잘했어. 이제 집에 가자. 나중에 미영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채 계약서였다는 걸요. 미영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빌린 겁니다. 두식은 그 돈을 도박으로 날려버렸어요. 너희 모녀가 내 돈 2천만 원 빚졌어. 알지? 도망가도 빚쟁이가 찾아올 거야. 두식은 미영과 미숙을 경제적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명호는 그런 미영을 비웃었습니다. 평생 우리 노예야. 어디 가겠어?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거면서.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했죠. 밤이면 미영은 뒷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우리 언제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옆방에서는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소리였어요. 미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움직이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미영은 순종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도망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미영의 영혼에는 깊은 낙인이 찍혔어요. 두식과 명호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19살 미영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죠. 그 시각 태수는 또 한 번 사람을 보냈어요. 강원도 바닷가 마을 작은 식당들을 뒤지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까지 닿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잡히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정미숙.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도망 실패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23이 되었어요. 엄마 미숙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죠. 기침은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기침을 했어요. 가래에는 피가 섞여 나왔죠. 미숙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주방에 서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미영이 두식에게 병원에 가자고 애원했지만 두식은 병원비가 아깝다며 거절했습니다. 약국에서 산 기침약으로는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의 몸은 점점 말라갔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밤마다 엄마를 간병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뒷방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어요. 젖은 수건으로 엄마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엄마는 물 한 모금 삼키기도 힘들어했어야 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미숙은 이제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미영이 부축해야 했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입에 넣어줘야 했어요. 엄마의 몸무게는 40kg도 안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꾸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때마다 울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죠. 또 1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이제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눈을 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미영은 엄마의 숨소리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가쁘고 불규칙했죠. 미영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자 미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을 들어 미영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차가웠죠. 미영은 엄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꽉 눌렀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아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미숙은 숨이 차올랐지만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는 고아 출신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고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다고요. 미숙은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그 반지요. 청혼하던 날 아빠가 엄마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를 만들어줬다고 말했어요. 밤새도록 정성을 다해 깎고 다듬었다고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었다고요. 미숙은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된 삶으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 탓에 손가락에서 반지는 뱅글뱅글 돌았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도와줬습니다. 천천히 돌려서 빼냈죠. 미숙이 반지를 미영의 손바닥에 올려줬습니다. 반지는 묵직했어요. 24년의 세월이, 엄마의 사랑이 모두 담긴 무게였죠.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의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박태수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제발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했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미숙은 힘없는 손으로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울먹였어요. 우리 딸, 예쁜 우리 딸한테 엄마가 짐만 쥐어주고 떠나게 생겼네. 아니야, 엄마 난 엄마 딸이어서 좋았어. 그러니까 가지 마. 미숙은 미영에게 꼭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행복하지 못했지만 미영만큼은 꼭 행복해야 한다고요. 미영은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태수 씨 미안해. 미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숨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멎었죠. 미영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애원했어요. 엄마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죠. 미영은 온종일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두식도 명호도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영은 엄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손을 잡고 얼굴에 볼을 비볐어요. 엄마의 온기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간소한 장례였어요. 두식은 돈을 아끼려고 최소한만 치렀죠.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 몇 명만 왔습니다. 미영은 상복을 입고 엄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말랐죠. 두식과 명호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명호가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고 두식은 1억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한탕하겠다며 웃었어요. 미숙이 죽은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말이죠. 미숙의 목숨값을 술자리에서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태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영은 여전히 두식과 명호의 소나기에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엄마가 준 나무 반지를 꺼내봤습니다. 진한 갈색으로 변색된 반지였어요.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증표였으니까요. 미영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엄마가 24년 동안 끼고 있던 바로 그 손가락이에요. 반지는 미영의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반지를 보며 미영은 엄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박태수, 바보같이 착한 사람, 엄마가 평생 사랑했던 그 사람.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아빠를 찾겠다고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두식과 명호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술잔 부딪히는 소리, 돈 세는 소리가 들렸죠. 미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영의 가슴에는 한이 맺혔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한, 엄마를 괴롭힌 두식과 명호에 대한 한, 엄마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한이요. 미영은 반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에게 맹세하듯 조용히 입 맞췄어요. 이 반지가 미영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아빠에 대한 희망과 복수에 대한 다짐이 담긴 유일한 증표였어요. 미영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태수는 52살 건설업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작은 하청업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억 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북동 그 집보다 더 큰 저택에 살았고 고급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혼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없었고 돈이 많아지니 돈만 보고 오는 사람들 뿐이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를 보는 게 아니라 태수의 재산을 봤어요. 태수는 그런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진심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렸어요. 하지만 밤이면 외로웠습니다. 넓은 저택에 혼자 앉아 있으면 허전했죠. 문득문득 미숙 생각이 났습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태수는 강원도 리조트 건설 현장을 시찰하러 갔어요. 회사에서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죠. 시찰을 가는 길 태수는 잠시 한 동네에 들렀습니다. 이 지역이 낯설지 않았어요. 바로 고아원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고아원은 사라지고 마트가 들어서고 동네는 변해 있었습니다. 태수는 강가에 섰습니다. 물은 맑게 흘렀어요. 24년 전 미숙에게 청혼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나무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그날이요.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미숙아, 잘 살고 있지? 재벌가 마님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수는 코트깃을 여미며 차로 돌아갔어요. 공사 현장에 도착해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소장한테 보고를 받은 태수는 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로 가는 순간 시멘트를 나르던 50대 인부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다가가 의식을 확인했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고 제세동기를 가져왔을 때 남자는 눈을 떴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 산골까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죠. 태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인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기사와 함께 인부를 뒷좌석에 눕히고 출발했어요. 20분쯤 달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인부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태수는 주차를 하고 뒤따라갔죠. 응급실로 달려가는 순간 병원 자동문이 열렸어요. 바로 그때 안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첫사랑 미숙이와 너무나 닮았었거든요. 작은 키, 또렷한 이목구비, 긴 생머리. 24년 전 24살이었던 미숙의 모습 그대로였죠. 설마. 아니야. 미숙이는 지금 40이 넘었는데. 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자는 넋이 나간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수와 스쳐 지나갔죠. 그 순간 태수는 봤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쓸어 올리는 순간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보였어요. 낡고 진하게 변색된 나무 반지였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반지는 설마 24년 전 자신이 직접 깎아서 만든 나무 반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반지였습니다. 태수는 그 반지의 모양, 나뭇결까지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태수는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병원 뒤쪽 장례식장. 여자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수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여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향 냄새가 짙게 깔린 장례식장 사무실. 태수는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지난 2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공해서 돌아가겠노라 피눈물을 흘리며 떠난 뒤 태수는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회장이 되었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성북동 마당에 매질당하며 쓰러져 있던 그 청년 시절에 멈춰 있었습니다. 전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꼭 만날 수 있기를. 제발 얼굴만 보게 해달라며 신에게 빌고 또 빌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수의 세상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액자 속에서 미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꽃 같던 24살의 미숙이 아니라 고단함이 묻어나는 중년의 모습이었지만 태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내 성공의 유일한 이유였던 미숙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태수 씨하고 불러줄 것만 같은데 그녀는 대답 없는 사진이 되어 차가운 향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오열이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숙아, 나 여기 왔는데 내가 너무 늦었지? 너를 이렇게 차가운 곳에서 만나려고 내가 그 모진 세월을 버틴 게 아닌데. 태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영정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름 석자 정미숙. 그토록 부르고 싶던 이름이었습니다. 태수는 바닥을 긁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24년 동안 참아온 그리움이 한순간의 절망으로 변해 그의 온몸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절한 태수의 통곡 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빈소 한 구석에서 천박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빈소 한쪽 상주라는 놈들이 앉아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50살은 넘어 보이는 야비한 인상의 사내와 그를 빼닮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보험금 나오면 뭐부터 할 거예요? 인생 뭐 있냐? 한탕 해야지. 드디어 지긋지긋한 빚 갚고 좀 놀 수 있겠네요. 빚을 왜 갚아? 저기 있는 미영이 년이 갚을 건데. 미숙의 영정 앞에서 보험금과 도박을 논하는 자들. 태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24년을 찾아 헤맨 내 여자가 저런 짐승 같은 놈들 곁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에 태수의 이성이 끊어질 듯 요동쳤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그러나 살벌한 기운을 풍기며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로비로 나오자마자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사람 보내. 장례식장 사무실에 있는 남자 둘, 그리고 상복 입은 젊은 여자. 뼛속까지 털어내. 누구인지, 미숙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마. 그날 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는 전화를 받았죠.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고인은 정미숙 씨, 향년 48세입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미숙, 맞았어요. 자녀가 2명이 있는데 확인 결과 아들은 혼인신고 후 재혼한 남자의 자녀이고 딸만 친자로 23살입니다. 출생신고 당시 혼자였고 10년 전 혼인신고가 돼 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딸? 네, 회장님.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숙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23이면 24년 전쯤 태어났겠죠. 그때는 자신과 헤어진 직후였어요. 설마 그런데 왜 여기서? 태수는 다음날 다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상복 입은 여자 미영을 찾았어요. 미영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죠. 태수는 멀리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옆모습이 미숙과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나무 반지. 태수는 알았습니다. 저 반지가 우연일 리 없다는 걸요. 태수는 조용히 빈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타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죠. 24년 동안 미숙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태수는 그 사실조차 몰랐죠. 태수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미숙아,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미숙아. 차 안에서 태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4년 만에 미숙을 다시 만났는데 그것이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즉시 정미숙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해.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딸은 누구인지 빈틈없이 조사하라고. 전화를 끊고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태수의 서재로 찾아왔어요. 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태수의 손이 멎었습니다. 정미숙은 24년 전 결혼식 전날 집을 나왔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혼자 딸을 낳았죠. 신분을 숨긴 채 산골 식당에서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미영이 어렸을 때 미숙은 최두식이라는 남자와 재혼했고 두식은 건달 출신으로 미숙과 미영을 학대하며 그간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웃들의 증언도 적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비명소리, 멍이 든 채 학교에 오던 미영의 모습. 태수는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두식은 미숙 명의로 고액 사망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병든 미숙을 방치하며 보험금만 노렸어요. 미영의 이름으로는 2천만 원의 사채를 끌어다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 현재 그 빚은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었지만 이자도 다 내지 못해 이자만 4,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숙은 폐암 말기로 사망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병원비가 아깝다는 두식의 말에 약국 약으로만 버티다 죽은 겁니다. 태수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태수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화려한 야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24살 때의 밝은 미소, 그리고 영정 사진 속 수척한 얼굴. 태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쳤어요. 피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미숙이를. 태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박미영, 내 딸일 가능성이 높아.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책상을 짚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유전자 검사 의뢰해. 사흘 후 태수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허름한 옷차림이었어요.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려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영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태수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태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미영이 물을 갖다 주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미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두식과 명호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얼마 후 안쪽 방에서 두식이 나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미영에게 소리쳤죠. 빨리 안 해? 게으름 피우지 말고. 미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식사를 마친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며 미영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어요. 미영이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태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식당을 나왔어요. 다음 날 식당에 위생 점검이 나왔습니다. 불신 점검이라고 했어요. 미영은 이상했지만 식당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3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수는 직접 병원을 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몇 년 같았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흔들렸죠. 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의 친딸이었어요. 태수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서재로 들어간 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4년 전 미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한강공원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미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펼쳤어요. 미숙아, 우리 딸이었어. 우리 미영이가. 태수는 사진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서재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52살 남자가 24년 전의 비겁함을 후회하며 울었죠. 24년 동안 미숙은 혼자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아버지의 추적을 피해 신분을 숨기고 산골 식당에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병들어서도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었죠. 그리고 딸 미영은 지금 학대와 착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진 빚을 떠안고 두식과 명호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요. 태수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쥐고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는 아직 피가 배어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이제라도 내가 지킬게. 우리 딸 반드시 구해낼게. 약속해. 태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 전체를 소집해 최두식과 최명호, 저 인간들의 모든 범죄 기록을 수집하라고.
금융 거래 내역, 폭행 기록, 사채 내역, 보험 사기 정황. 빈틈없이 파악해. 완벽하게 무너뜨릴 거야.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24년 전 자신의 비겁함이 미숙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태수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사람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딸을 구해낼 겁니다. 그리고 두식과 명호, 미숙을 괴롭힌 저 인간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거예요. 태수는 미숙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미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미숙아,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 반드시 데려올게. 내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우리 미영이. 내가 이제부터 지킬게. 태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후회가 아니라 결의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복수가 아니었죠.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지옥에서 구해내는 것, 그것이 태수가 미숙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태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법무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딸의 곁을 지키고 싶었죠. 일주일 후 태수는 다시 산골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된장찌개를 시켜 먹으며 미영을 지켜봤죠.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태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당을 찾았어요. 회장 일정을 조정해가며 강원도까지 왔죠. 미영은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자주 오는 손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계했어요. 낯선 중년 남자가 유독 자신만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은 남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부 두식은 폭력적이었고 오빠 명호는 자신을 괴롭혔어요. 남자라는 존재는 미영에게 공포였죠. 태수는 미영의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남자를 믿을 리 없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식사 후 계산을 하며 팁을 많이 줬어요. 10,000원짜리 2장을 더 얹어줬죠. 미영은 당황했지만 태수는 그냥 나왔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는 조용히 팁을 남겼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영이 조금이라도 숨 쉴 공간이 생기길 바랐죠. 하루는 태수가 식당에 있을 때였어요. 두식이 주방에서 미영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년이, 국이 왜 이래? 손님들이 있는데도 두식은 개의치 않았어요.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태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 정말 맛있는데요? 제가 먹어본 된장국 중에 최고입니다. 두식이 태수를 쳐다봤어요. 태수는 웃으며 국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두식은 뭔가 찜찜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미영은 태수를 힐끔 봤습니다. 태수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계속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두식이 미영을 구박할 때마다 태수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음식이 맛있다고, 서비스가 좋다고 말했죠. 두식은 손님 앞에선 말만 거칠게 할 뿐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는 늦은 시간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었죠. 태수가 앉아 있는데 명호가 들어왔습니다. 명호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미영을 보더니 소리쳤죠. 야, 돈 가져와. 오빠, 돈 없어요. 뭐, 이게 죽고 싶나? 명호가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미영이 막아섰어요.
명호는 미영의 팔을 거칠게 비틀었죠. 비켜. 미영이 비명을 참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태수가 번개같이 일어나 명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있게 쥐었어요. 명호가 놀라 뒤돌아봤죠. 그만해.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명호는 그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움찔했죠. 뭐야 아저씨? 젊은 사람이 여자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태수는 명호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쥐었어요. 명호가 아파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죠. 아파. 나요. 태수는 천천히 손을 놨습니다. 명호는 손목을 문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태수를 노려봤지만 겁이 났죠. 태수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명호는 욕을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식당 안은 조용해졌죠. 미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태수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를 계속했어요. 미영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죠.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의 태도가 조금 변했습니다. 태수를 보는 눈이 편안해졌고 반찬도 더 챙겨줬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미영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하는 딸이 안쓰러웠어요. 어느 날 미영은 물을 갖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태수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이었어요. 미숙을 닮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딸 같아서 그래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 같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누군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뒷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미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사람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처음으로 느끼는 안전함이었죠. 며칠 후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숨겨뒀던 2식의 불법 장부를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죽기 전에 말해줬던 거였죠. 만약을 위해 증거를 모아뒀다고요. 미영은 밤마다 조심스럽게 집안을 뒤졌습니다. 2식과 명호가 자리를 비사이에요. 며칠이 걸렸지만 찾아냈어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2식이 빌린 돈, 도박한 내역이 적혀 있었죠. 미영은 그것을 자신의 방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죠. 근거 없는 믿음이었지만 미영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계속 식당을 찾았습니다. 미영을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딸이 마음의 문을 열 때를 말이죠. 법무팀의 조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식과 명호의 범죄 증거가 하나둘 모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단 한 번에 끝낼 생각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미영이 반갑다는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태수는 미영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풀렸어요. 대신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태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딸이 손을 내밀 거라는 걸요. 그때를 위해 태수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2식과 명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요. 태수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며 미영에게 말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태수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비 상황은? 거의 다 됐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면 모든 증거가 확보됩니다. 좋아. 완벽하게 해. 태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딸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아빠가 반드시 구해줄 거라고 태수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식당을 찾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법무팀의 조사도 끝났습니다. 두식과 명호의 범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죠. 하지만 태수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미영 본인의 증언과 엄마 미숙이 남긴 증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가고 미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마지막 손님으로 남아 있었죠. 미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태수의 테이블로 다가가 물을 채워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를 여기서 꺼내주실 수 있나요?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태수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미영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두식과 명호가 안 보였어요. 조용히 말했죠. 증거가 있어요. 엄마가 모아두신 거요. 내일 새벽에 드릴게요. 다음 날 새벽 5시, 미영은 식당 뒷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증거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미영의 숨소리만 들렸죠.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곧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미영을 비췄어요. 태수가 내렸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두식의 불법 장부, 미숙의 수첩, 사채 계약서 사본, 폭행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미숙의 필체로 적힌 일기장이 태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숙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이 기록들을 남기며 딸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요. 미영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태수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스물 센 여자의 손이 아니었죠. 설거지와 노동으로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절대 다시는 이런 곳에 두지 않을게요. 하루만 기다려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처음 느끼는 안도감이었죠. 태수는 차에 올라타기 전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영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회사 회의실에 법무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영이 준 증거와 조사팀이 수집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세요. 저 인간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마침 조사원들이 정보를 입수해 왔습니다. 최두식이 며칠 전부터 식당 뒷방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잡을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저녁 경찰은 급습 작전을 짰어요. 산골 식당 뒷방에는 남자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투판이 벌어져 있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두식은 판돈을 긁어 모으며 낄낄거렸죠. 마침 도박빚에 시달리던 두식은 일주일 전 제안을 받았습니다. 식당을 빌려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였어요. 두식은 망설이지 않았죠. 식당 문을 닫고 뒷방을 도박장으로 내줬습니다.
명호도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도박하는 걸 거들고 있었죠. 밤 10시였습니다. 갑자기 뒷문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부서졌어요. 경찰 특공대가 우르르 들이닥쳤죠.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도박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는 이미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하나씩 제압했어요. 두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일이야? 형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최두식 씨, 불법 도박장 운영, 사기, 폭행,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두식이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냉정했습니다. 수갑이 두식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명호도 마찬가지였죠. 최명호 씨도 폭행, 협박,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두식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죠. 이건 누군가 꾸민 거야. 나를 노린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식당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태수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경찰이 두식을 끌고 나오던 순간 두식과 태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식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미숙 남편이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태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죽도록 괴롭힌 그 여자, 그 사람,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두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설마? 맞습니다. 그리고 박미영. 태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 딸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은 식당 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딸, 태수는 두식을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유는 여기까지야. 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태수는 천천히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영아. 그 한마디에 미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나무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미영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반지였습니다. 미영의 숨이 멎었어요. 그 반지는 내 엄마에게 청혼하며 준 거다.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나는 박태수다. 정적이 흘렀어요. 24년 전 그 집에서 쫓겨난 남자. 미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유전자 검사도 끝났다. 그 말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그 한마디는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태수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미영이 태수를 향해 걸어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두 팔로 미영을 감싸 안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킨다고요. 미영은 식당을 둘러봤어요. 엄마와 함께했던 곳, 지옥 같았던 곳. 이제 영원히 떠나는 거였죠. 태수는 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골 식당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곳에는 엄마의 웃음도 지옥 같은 시간도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미영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다시는 절대로 놓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미영은 태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펜트하우스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 미영은 그 광경에 숨이 막혔죠. 산골 식당에서만 살았던 미영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태수는 미영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준비되어 있었죠. 창문 너머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넓었죠. 식당 뒷방하고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했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곳에 있다니요. 그날 밤 미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침대였어요. 이불은 따뜻했고 베개는 부드러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두식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호의 발소리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어요. 미영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습관이었죠. 소리 내지 않으려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항상 작게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나무 반지, 엄마가 평생 끼고 있던 그 반지, 미영도 평생 끼고 살 거라고 생각한 반지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이런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죠. 평생 산골 식당에서 힘들게 살다 죽었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어보고 예쁜 옷도 못 입어보고요. 미영은 엄마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미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며 울었어요. 이것도 습관이었죠. 울 때도 소리 내면 안 됐거든요. 두식이 화낼 테니까요.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긴장하고 버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10년을 힘들게 살아온 탓이었어요. 도망 실패 이후 4년 동안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죠. 두식과 명호 눈치를 보며 엄마를 지키려고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두식도 명호도 없었어요.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됐고, 욕 듣지 않아도 됐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몸이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걸요.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걸요. 태수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진짜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푹 쉬게 해주라고 했죠. 미영은 이틀 동안 잠만 잤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죠. 태수는 미영 곁을 지켰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지켜봤어요.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일을 했습니다. 밤에도 태수는 미영 옆에 있었습니다. 미영이 악몽을 꾸거나 깨어날까 봐요. 하지만 미영은 평온하게 잤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미영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태수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미영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개운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죠. 몸도 가벼웠습니다.
태수는 미영에게 죽을 끓여다 줬습니다. 직접 끓인 호박죽이었어요. 미영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갈 때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미영은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날 태수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산골 식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식당요? 엄마와 함께 했던 곳, 하지만 지옥이기도 했던 곳이었어요. 지금 식당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팔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미영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태수는 말했어요. 미영은 고민했습니다. 식당은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엄마가 일하던 싱크대, 엄마가 요리하던 주방, 엄마와 함께 밥 먹던 뒷방. 모두 엄마의 추억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식과 명호의 폭력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악몽 같은 기억들이 가득한 곳이요. 미영은 그곳에서 맞았고 울었고 절망했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태수는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사흘 후 미영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미영이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어요. 차 안은 조용했죠. 미영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납골 땅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섰어요. 정미숙,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명패를 보자마자 발걸음이 멈췄어요. 수척하지만 웃고 있는 미숙의 사진을 보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이 떨렸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그런 태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나 아빠 찾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미숙의 유골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숙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수는 20여 년의 세월을 참아온 것처럼 오열했고 미영은 평생의 외로움을 토해내듯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납골당 안에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젖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아내며 곁에 선 미영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의 서먹함이 아닌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는 위로였습니다. 태수는 미영과 함께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미영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이제 편히 쉬라고, 걱정 말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 타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빠, 식당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태수는 묵묵히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곳은 엄마와 저에게 감옥 같은 곳이었지만 아빠를 기다리던 마지막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 건물은 이제 깨끗이 허물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빠가 반지를 만들어줬던 그 나무들을 심어주세요. 엄마가 좁은 주방이 아니라 푸른 숲에서 아빠를 기다릴 수 있게요. 태수는 미영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미영의 기특한 마음이 고마워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말대로 하자구나. 다시는 그 누구도 그곳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줄게. 미영은 평생 끼고 있어 검게 변한 나무 반지를 빼서 태수의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엄마를 지켜달라는 무언의 부탁이었어요.
두 사람은 미숙의 환한 미소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갔습니다. 길고 긴 비극은 끝이 났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따스한 봄날 같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런 첫사랑 있으시죠?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